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C 레벨에서는 변수의 유효 범위 혹은 참조 범위가 물리적인 파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한심하다고 본 사람이 이 벨연구소에 있던 비아나 미안스트로비 이런 정도 봤나? 아무튼 그 당시 이제 그 동료들이 쓰는 C 언어의 이 패턴을 보니까 너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야. 예, 나중에 이제 리눅스 코드를 까보시는지 뭐 이렇게 고급 C를 보시면 다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C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인자를 구조체로 바꾸고요. 그 외의 인자를 나머지 넘겨주는 함수의 군을 만들어줘서 함수 포인트를 이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자가 구조체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특정 함수가 특정 구조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일명 모듈러 C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걸 아예 매크로로 정의하고 클래스라는 구문으로 바꾼 게 C++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자바로 넘어오면서 혹은 C++은 C랑 섞어 쓸 수 있으니까 약간 그렇긴 하지만 자바로 넘어오면서 이 자바 팀은 이게 되게 한심하다고 본 거예요. 파일이란 물리적 공간으로 변수의 스코프를 지정한다는 건 되게 웃긴다고 본 거죠. 그래서 파일과 상관없이 클래스라는 구문을 이제부터 뭘로 대체한다? 파일로 대체하겠다. 또한 파일의 위치가 폴더별로 들어있는 것도 되게 웃긴다고 보는 거죠. 자바 입장에서. 그래서 패키지라고 선언하면 물리적 공간과 상관없이 실은 상관없이 패키지가 어디 소속이냐로 가상 폴더에 가상 파일을 넣은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리화되어 있던 변수나 함수의 스코프 공간을 가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자바 때 이르러서. 그래서 자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 파일의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A 폴더 밑에 패키지 구조에 들어있던 B 폴더 밑에 패키지 구조에 들어있던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만약에 A.B.C에 있는 클래스 K라는 걸 정의하고 A.B.C에 임포트되어 있는 클래스 V를 정의하면 얘네들의 진짜 물리 경로는 어떤 탑 레벨에 있는 A, B, C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또 얘도 어떤 또 다른 탑 레벨에 있는 A, B, C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물리적 구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데나 클래스의 최초 루트를 찾는 SRC만 지정할 수 있으면 클래스들은 상이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물리적 결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죠? 이걸 이용해서 병렬 프로젝트라는 걸 구성해서 본체 프로젝트가 있고 인터널 클래스로 유닛 테스트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때 물리 구조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얘는 탑 루트가 원래 소스를 보관한 탑 루트에 있는 거고 여기 유닛 테스트를 위한 탑 루트가 완전히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로는 가상화됐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의 대단한 업적은 뭐냐면 물리적인 스코프나 물리적 위치로 파일을 찾던 것들을 다 그만두고 이 모든 물리적 패스를 가상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얘네들은 결국 뭐가 됐다? 이 가상화되어 있는 구조야말로 메모리에 클래스의 정의나 함수의 정의가 적재되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리플렉션이 가능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이 가능해요. 메모리에서 패키지 구조대로 찾아주면 그 안에 그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과 메모리적인 공간을 완전히 격리시켜서 저희가 패키지 성화로 클래스만 만들면 JVM 내 메모리 공간에 어디 들어갈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에서 객체를 받아도 되고 리플렉션으로 저희가 임의의 포도 객체를 만들어서 패키지를 지정해도 되고 여러 가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바의 굉장한 업적 중에 하나는 기존 물리력에 바이딩되어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컨텍스트를 전부 다 가상화시켰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유명한 언어의 이해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폴더들을 제거하고 가상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 얘는 옛날 C에 있는 파일이 어떤 파일적인 물리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얘도 하나의 가상화되어 있는 격리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 안에 뭘 생성하냐면 스콥이라는 걸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변수들의 유효 범위는 바깥에 공개를 할 수 있을지언정 관리하는 V테이블의 관리들은 얘네들 각각이 다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교재로 삼고 있는
켄트백의 구현 패턴 책을 보시면 켄트백은 클래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클래스는 하나의 작은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안은 완전히 외부 세계가 격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컴퓨터 머신인 거죠. 우리 JVM이라고 해봐야 통계처럼 다 까보면 자바 클래스로 되거든요. 이 안에 저희가 무한히 이너 클래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거 하나가 JVM 규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막말로 패키지하나도 안 쓰고 미친 척하고서 이 안에서 JVM 한 판을 다 만들어내고 행성까지 다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는 컴퓨터 한 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그래밍 하실 때 실제로 클래스를 양산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아니에요. 클래스는 클래스 랭귀지에서는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역할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클래스화 시키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자바의 추세는 클래스를 양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추세하고는 안 맞지만 원래 의미로 따지고 들어가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는 이 안에서 스코프를 생성하는데 우리 메서드니 뭐니 이런 건 다 잠깐 치우고 여기에 제가 자바 뭐 귀찮으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게요. A라는 함수가 있고 B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함수 내에서 지역 변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엔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필드를 정의하는 거죠. 그럼 진짜 필드의 의미는 뭐냐면 메서드간 통신용 매개체입니다. 메서드용 통신용 매개체. 근데 나는 통신용 매개체가 아니라 얘에 대한 어떤 옛날 시언어로 따지자면 함수 안의 스태틱 정의하면 함수 변수가 돼가지고 함수 내에서 유지가 되죠. 함수 스태틱에 대한 것들도 일로 옮기고 싶어 라는 욕구가 같이 있어요. 함수가 기억해야 되는 상태와 함수 간 통신을 위한 상태가 동시에 여기 범람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이 안에 막 어떤 함수들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변수로 보이지만 변수의 역할이 크게 달라져요. 이 둘 사이를 중개해주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 각각 함수들의 사정에 의해서 상태값을 보관해야 되고 그 상태도 다시 사정이 나눠져서 여기에 있는 A, B, C는 사실은 얘밖에 안 써요. 이 함수가 작동하기 위한 상태예요. 근데 D, E, F는 얘밖에 안 써. 근데 K는 둘이 같이 써. 이런 복잡한 영상으로 변해요. 이런 각각 변수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는 것 구별할 방법이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안에서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 되게 복잡한 형상을 변해서 이너 클래스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많은 자바 책들에서는 이너 클래스를 이 안에서만 공유되거나 유지되는 자료구조체를 선언할 때만 쓰라고 다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다가 복잡하고 완전한 클래스 만들면 뭐가 어려워지냐면 이 클래스와 얘와의 스코프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자바 개발자들은 스코프 중첩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어째서? 자바는 클래스가 옛날에 파일을 렌더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파일 하나에 정의체 하나가 들어가는 거에 익숙하지 정의체 내에서 스코프를 다시 정의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 쪽의 전략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자바에서 가장 잘 짠 형태의 구조는 이상적으로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떤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수많은 패키지가 있겠죠. 수많은 패키지 안에는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클래스도 되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가 있고 클래스들이 되게 많겠죠. 자바는 원래 뭘로 불리냐면 패키지 랭귀지로 불려요. 우리는 사실 이 클래스들을 노출하면 안 돼. 외부에 공개되는 건 인터페이스가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공개되냐면 이 중에 한 놈이 팩토리입니다. 팩토리가 뭘 리턴하냐고 물어본다면 퍼블릭 인터페이스 리턴. 나머지들은 뭘까요? 다 프라이빗 클래스예요. 프라이빗 클래스. 뭘 구성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퍼블릭 클래스다. 아니, 프라이빗 클래스다. 그럼 저희는 외부에 뭐만 노출된다? 이 패키지 레벨의 인터페이스와 팩토리 함수만 딸랑 노출될 끝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달성할 수 있죠? 여기다 무한히 클래스를 증식시켜도 외부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게. 그래서 자바는 원래 패키지 랭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키지 하나가 사실은 클래스 전체 구를 대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긴? 함수 아니 여러 가지 클래스의 정의를 하나의 파일에 우겨넣는 스코프 중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바의 원래 전략은 뭐다? 패키지 전략을 쓴다. 패키지를 하나에 마치 뭐처럼 쓴다? 인터널과 프라이빗을 이용해서 마치 이 안을 하나의 스코프처럼 쓰는 거죠. 이 자바의 기본적인 전략. 패키지를 스코프처럼 쓰는 전략인 거죠. 파일 단위의 스코프 쓰지 않고. 물론 자바 1.6 이후에 점점 변하고 있지만 최근에 자바 8 같은 경우에 7도 그렇고 자바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 드리면 1.6을 6이라고 부르고 1.7을 7이라고 부르고 1.8을 8이라고 부르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파일 내의 다중 이너 클래스를 통한 파일 내의 다중 클래스 중첩에 대한 스코프를 생성하기 시작하고 1.4 이후부터 그 이후에 쭉 변화를 해서 함수 내의 스코프도 만들고 지역 변수 내의 지역 스코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안에서 스코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잡았죠? 왜? 리치하니까 개발하기가 편하니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가상 머신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 얘는 가장 독립적인 하나의 컴퓨터 수준이라고 했단 말이죠. 메모리 생성하면 자바 클래스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K죠? 21K가 생길 거예요. 자바 1.6 기준으로 21K가 생겨요. 암만 적게 잡아도 그 정의가 빈 포조를 딱 올리면 21K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네, 그런 녀석들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 자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되게 조그만 정의를 쓰려고 하는 거죠. 컴파일 타임에서 바이트 코드를 되게 조금만 넣으면 되는 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자바의 추세는 여기다 스코프를 어떻게든 더 세분화해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기존의 이 구닥다리 같은 인터페이스나 패키지 단위 전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파일 하나의 스코프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바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진짜로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 안에 수많은 함수들이 중첩돼 있고 이렇게 되는 스코프에 되게 익숙해지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예 이거 익숙해지라는 거야. 이거를 자바식으로 패키지 단위로 폴더별로 나눠가지고 라우팅하면서 걔네들끼리 뭉치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파일에 수많은 스코프가 생성되는 거에 아예 익숙해지시라는 거야. 사실은 익숙해지냐고 물어본다면 익숙해진 결과물들은 다 좋아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jQuery, 백번 이런 애들 안에 소스 가보시면 스코프 중첩이 5단계 이상이에요. 주요 소스들이. 그거의 결과물들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나 종속적인 개발자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에 좋은 걸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코프 중첩에 되게 익숙해지는 변수 전략을 짤 줄 알아요. 이제 자바적인 머리를 생각하면 되게 폴더의 물리적인 파일들이 클래스로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얘네들은 다 뭐다? 메모리적인 모델이니까 개발자 머릿속에서 놀아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저희는 언제 파일 스코프를 나누느냐? 실은 자바스크립트 1.7이라는 애부터는요. 렛이라는 애가 돼요. 렛이라는 애가 돼서 순수한 스코프만 나눌 거면 이렇게 스코프를 나눠주세요. 이런 새로운 스코프이 생겨요. 함수가 없이. 지역 스코프이 생기는데 이걸 지원한 브라우저는 지금 기준으로 아마 파프밖에 없을 거예요. 크롬이 전전 버전에서 하다가 이번 버전에서 갑자기 넷이 버그가 되게 많이 보고돼. 이번 지금 36인가요? 39인가? 이번 버전 진짜 빵이에요. 이번 버전은 이 맥OS에서도 완전 빵이고 근데 원래 크롬은 그래요. 짜포스 인데 그래서 저희는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는 클래스로 쓰려고, 함수로 쓰려고, 스코프를 만들려고.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실 때 그 세 가지 역할에 따라서 명쾌하게 본인이 알 수 있는 식별자를 쓰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개발자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규칙은 똑같이 펑션을 시작하는데 얘가 클래스야. 그럼 뭐 쓰죠? 파스칼 규칙을 쓰죠. 대문자로 시작해서 카멘 케이스가 적용되는 파스칼 규칙을 쓰면 얘는 클래스구나. 그냥 함수야. 얘는 그냥 함수구나. 다음으로 얘는 그냥 스코프만 구별하고 싶어. 대부분 뭐 쓴다? 임명함수를 쓴다. 아 얘는 스코프 구별형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별하는 게 상책이에요. 안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명시로 쓰는 게 나아. 쉬운 게 좋은 거예요. 클래스 안 붙어 있는 애들은 다 함수야.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 첫 시간에 배웠던 원칙에 해당돼요. 원칙은 누가 정한다? 원칙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중첩 구조를. 이건 내 안의 구조, 우리 팀의 구조, 우리 회사 구조, 사회의 구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명령 규칙들을 내 안에서 정하는 거는 너무 프리랜서로 혼자 뜨실 때 괜찮고요. 팀 정도에서 정해도 충분하겠죠. 회사에서 내려오면 회사 거랑 아무 딱지게 잘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가시는 게 상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컴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클래스인데 클래스라고 안 붙어있네? 오류야. 그럼 오류 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에러인 거예요. 그 순간. 얘는 클래스로 사용되는데 왜 그냥 퍼슨이라고 돼 있어? 이건 그냥 오류예요. 확정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원칙의 파워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함수 스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복습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곧장 프로타입에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클로저가 뭔지 설명했어요. 설명하는데 핵심은 뭐였다? 핵심은 함수가 호출되면 이 C가 만들어지는데 이 C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가비지 컬렉팅에 삭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 안에서 함수를 만든 적이 있다면 함수의 스콥이 페어런트로 뭘 잡는다? 이 C를 잡아버리고 이것도 실행되고 리턴 안 하면 괜찮은데 이 자식이 만약에 그런 함수를 리턴해버렸다. 이러면 이 함수가 바깥에 존재하는 바람에 이 C가 삭제되지 못하고 이 참조를 통해서 여기에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뭐가 갇혔다? 이 C가 갇혀버렸다. 왜? 가비지 컬렉팅 돼야 되는데 릴리즈 되지 못하고 갇혀버렸다. 그래서 클로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는 이제 설명했고 이 구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콥 체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콥 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본인의 EC에서 찾기 때문에 찾아졌으니까 끝. 근데 없으면 본인의 EC에서 못 찾고 페어런트에 있는 스콥을 찾으니까 어디서 찾아오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름이 똑같을수록 안전하다. 이름이 똑같을수록 안전하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코드를 보고 B가 위에 스콥을 가져다 쓴 건지 내부 변수를 쓰려고 했는데 이걸 까먹은 건지 어떻게 하나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 각 스콥별로 정확한 이름을 다 갖고 있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IJ나 템프나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은 모두 다 이름을 통일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스콥 참조해서 오류에 걸리지 않고 내부 스콥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스콥을 어떤 단계에서든 미리 막아야지만 스콥에 너무 많은 스콥을 가기 전에 에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for loop을 둘 때 얘도 IJ를 쓰고 얘도 IJ를 쓰면요. 이 안에도 또 있겠죠. 바깥에도. 에러가 나도 이쪽에서 에러가 나도 이 안에서 에러가 나기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영향이 이쪽으로 안 내려오겠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KA를 쓰고 for를 IJ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스콥을 잡아먹게 돼요. 근데 오류가 아니다. 오류가 아니야. 못 잡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잡는 거지 이게 라이브러리 2000줄 중에 포함돼서 못 잡아요. 잡을 방법도 없고 딱히 에러도 아니니까. 상책은 이런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런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콥이 멀리 가기 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도 이 근처 멀리 가기 전에 잡혀요. 그래서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들은 스콥 중첩이 있는 경우에 이름을 통일하는 형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도 똑같이 이제 일어나겠죠. 람다를 했으니까. 이제 스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오늘의 본제인 프로타입에 대한 구조를 첫 시간에 하고 응용을 첫 시간 동안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건 구조체.
구조체 A를 만들어 보죠. 이 안에는 A도 있고 AG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구조체는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조체는 작은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조체를 작은 데이터베이스로 본다는 얘기는 메모리적인 얘기인 거고 실제 세계에서 구조체는 뭘 의미할까요? 실제 세계에서 구조체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생소하실 텐데 모델의 동의어는 뭘까요? 모델의 동의어는 추상화. 말도 안 되겠지만 카테고라이즈, 그룹핑. 얘네들 공통점은 뭐죠? 현실은 복잡한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거죠.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끔 축소를 해가지고 현실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모델로 바꾸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한 게 바로 이 스트럭처가 돼요. 그러면 다시 나오지만 노임한 것이 뭘 할 수 있다? 변수를 꺼내서 갱신한 다음에 다시 넣는 것만 할 수 있다. 그건 노이먼 머신의 작동인 거고 노이먼이 왜 그런 짓을 하냐? 현실의 모델링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델의 예측을 할 수 있고 모델의 결과를 볼 수 있으면 현실의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건 그래픽적으로 뭐가 표현되든 뭐가 됐든 뭐다? 모델을 갱신하는 데 있어요. 모델을 갱신하는 데 있든 없든 아무튼 노이먼 머신 모델 갱신밖에 못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델을 세웠고 모델을 갱신하겠죠. 모델을 변형하는 이 모델을 변형하는 함수들을 만들게 돼요.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이 패턴은 무려 모든 랭귀지에서 나타나요. 하나도 안 변해요. 어떠한 랭귀지도 콘노이먼 머신 위에서 구동되는 랭귀지는 죄다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체가 있는데 구조체를 무언가 변형을 가하는 함수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프로젝션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델에다가 F1을 적용해보고 F2를 적용해보고 어쨌든 이 모델로 뭐 하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죠. 이 심플한 구조로 모든 알고 계시는 OS라든지 뭐 알고 계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F1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F1이 모델 1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모델 2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얘는 F2보다는 범용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F2는 얘 전용이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더 범용성이 높고 얘는 더 범용성이 낮아.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보냐? 이쪽을 유틸리티라고 봐요. 상대적인 거예요. 유틸리티도 알고 봤더니 모델 군에만 적용할 수 있어 라고 다시 한정 지으면 모델용 메서드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범용성에서 더 높으면 유틸리티로 분리하고 범용성에서 더 낮아지면 메서드. 그래서 이건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떤 클래스 펄슨을 만들었는데 펄슨의 스태틱 수준에 있는 함수랑 이게 뭐가 될까요? 스태틱 수준이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 수준에 있는 거랑 이거랑 같은 함수를 보이네. 이거랑 같은 함수를 보이세요? 전혀 다른 레벨이죠. 얘는 훨씬 더 범용성이 높죠. 이 관점에서 보면 얘는 뭘로 보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얘는 메소드로 보여요. 얘 유틸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얘조차도 얘는 펄슨의 인스턴스 전부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펄슨 1에 getAge라는 메소드가 있다면 얘와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범용성이 높죠. 그럼 얘가 유틸이고 얘가 메소드가 상대적이다. 메소드와 유틸리티를 분리하는 거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는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적인 개념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어들 다 그래요. 책에서 어떤 용어가 뭐랑 매칭되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레벨링들을 쭉 해가지고 저희가 함수의 역할을 정해요. 그래서 역할의 첫 번째 규형은 뭐다? 범위예요. 범위. 어떤 범위? 어떤 모델을 받아들일까라는 범위. 가장 범용적인 함수는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프리미티브를 받아들여요. 숫자 또는 문자 등 시스템에서 정의한 기본값을 받아들이는 함수가 가장 유틸성이 높은 범용 함수예요. 매스뿐만 아니라 스트링 계열의 함수라든지 계열의 함수들, 자유구조 함수들 이런 애들 다 범용성이 어마무지 높다. 그래서 너무 범용성이 높아서 너무 여러 군데 나오니까 보통 시스템이 깔아줘. 이거 네가 만들 필요 없어. 어차피 쓸 거야. 깔아줘. 근데 그 위부터는 점점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데일수록 저희가 다 손을 더 많이 대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C++이 나오기 전에 C는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 저 A의 이름을 바꾸는 함수가 있어요. change, name. 그러면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형태는 자바에서나 가능한 거고 C에서는 그냥 함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change, name이라는 함수가 그냥 있을 거야. 뭘 바꿀 건데? 뭘 바꿀 거야? 그랬더니 나 포인터나 레퍼런스로 스트럭처 A를 받을래. 그 다음에 스트링 줘.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C 입장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마무지 반복돼. 이 시리즈가 어마무지 반복돼. 뭐가 반복된다? 이게 반복돼. 펜트랙에서 처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중복 방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제가 중복은 제거할 수 없다고 했죠. 중복은 발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봤을 때 이 패턴이 중복되고 있어요. 중복을 발견하는 거죠. 이 중복을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중복을 제거하고 싶어. 제거해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제거해?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에 어떻게 이 건지를 아냐는 거예요. 요점은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거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옮겨. 이렇게 옮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옮긴 거죠. 이렇게. 그 인자를 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초창기 C++은 뭐였다? 매크로였어요. 매크로.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얘를 절로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 언어가 탄생하고 그 다음부터 출시 발전이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얘에 바인딩 되었다는 걸 처음에는 매크로로 묶었으나 문법적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럭처하고 틀리니까 얘 이름을 클래스로 바꾼 거예요. 왜 클래스로 바꿨을까요? 많은 설이 있지만 비아네 스토리 플라톤 철학을 좋아했을 때 한 설이 제일 유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클래스 구문 전체는 매크로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커피 스크립트나 타입 스크립트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클래스 역사가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순간 이거의 인스턴스와 이 함수는 어떻게 된다? 컴파일 타임에 V탭에 명확하게 바인딩이 끝나버려요. 정적 바인딩이라고. 문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정의하면 컴파일 타임에 정적 바인딩이 끝나서 이 바인딩이 영원히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A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체인지 네임을 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인지 네임 함수 내부에서 디스를 호출하면 무조건 그 인스턴스 바인딩을 해준다. 무조건 바인딩이 컴파일 타임에 바인딩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정적 바인딩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정적일 수가 없겠죠. 왜? 런타임에 다 만들어내니까. 브라우저가 실행된 이후에는 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물론 프리즈라는 걸 걸어버리면 더 이상 바인딩에 대한 구조를 못 바꾸게 할 수 있어요. ES5에 적용돼 있어요. 프리즈를 시키면 더 이상 오브젝트 구조나 프로타입 구조를 끌어들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된다. 왜? 다 런타임에 형성했으니까. 그래서 프로타입이라는 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특정 클래스의 정의 부분과
관련된 메서드나 필드들을 동적으로 정의해가는 과정. 이 동적 정의가 처음에 쉬운데 뒤로 가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동적정의 기초부터 이제 가보자. 일단 함수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 객체를 하나 만들고 나면요, 이 함수 객체를 만들자마자 무조건 이런 속성이 생겨버려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든 안 하시든 무조건 생겨요. 프로타입이라는데 여기에 오브젝트가 들어있는데 진짜 오브젝트인지 뭔지 몰라요. 이거 컴파일러로 생성할 수 있는 오브젝트라서. 게다가 이 자식은 또 뭘 하냐면 컨스트럭터를 갖고 있어요. 컨스트럭터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테스트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손도 안 대도 이 일이 일어나요. 그냥 함수를 만드는 순간에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지면. 그럼 이제 우리는 프로타입을 확장한다는 거죠. 프로타입 무조건 생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프로타입을 생성하는데 제이쿼리가 유행시킨 건데 존내 시기 우리 약어로 FN을 되게 많이 써요. 제이쿼리 안에 이런 소스가 있어요. 이게 되게 유행처럼 퍼져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FN을 써요. 귀찮으니까 FN을 미리 하나 잡아놓고 FN에다 정의를 붙여가자는 거예요. 해싱 FN. FN의 A는 3, FN의 B는 5 하고 FN의 C는 펑션을 잡아주죠. 이렇게 되면 이 함수는 프로타입에 대한 객체의 정의에 추가적인 키를 잡아줬어요. 이거 오브젝트니까 키 잡히겠죠. 이렇게 오브젝트는 무조건 키를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잡히는 게 끝이에요. 사실은 객체 구조상 이게 끝이에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고 프로타입의 되게 장점은 뭐냐면 프로타입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아요. 게다가 프로타입의 특수한 점인데 프로타입은 제가 여기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테러를 해도 돼요. 객체가 오픈되어 있어요. 제가 테스트 프로타입 점 컨스트럭터는 3 이런 이상한 걸 넣어도 돼요. 이 객체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심지어 프로타입에 새로운 객체를 할당해도 돼요. 이렇게. 직접 저희가 할당을 해도 돼요. 프로타입이 오픈되어 있다. 왜? 프로타입 왜 오픈했냐면 프로타입이 동적 체이닝을 일으키는 트리거로서 저희한테 오픈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하느냐? 프로타입 체인이라는 걸 일으켜요. 아까 스콥 체인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함수의 스콥 체인하고. 함수의 스콥 체인은 어떻게 하죠? EC 안에 있는 키를 뒤벼서 없으면 페어런트를 타고 그 다음번 EC의 키를 뒤비는 거죠. 얘도 똑같은 형태로 가져가요. 그래서 저희가 퍼슨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죠. 이러면 P0도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P0가 오브젝트니까 여기다가 무턱대고 이렇게 추가하면 추가가 돼요. 당연히 되겠죠. 오브젝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뉴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아주 특수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직 뉴로만 그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의 구문, 문으로서의 뉴를 다시 보시죠. 뉴가 있고 공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 이상의 뒤에 뭐가 오죠? 뒤에 함수가 와요. 함수. 잘 보세요. 함수. 클래스가 오는 게 아니라 함수가 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 객체가 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보고 오셨던 이제 이게 다 뭘로 보이죠? 다 함수로 보이시죠? 뉴 다음에는 함수 객체가 온다. 클래스가 온다. 함수 객체가 오는데 함수 객체가 와서 함수 객체를 이용해서 new라는 문이 작동하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new라는 문만 유일하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언더 프로트라는 속성 안에 타입박스 부분은 오픈되어 있죠. 뭘 넣어주냐면 이 함수 퍼슨에 프로타입을 넣어줬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new를 쓰는 거예요.
뉴를 쓰는 이유는 이거 딱 하나다. 이거 아니면 저희가 그냥 오브젝트 만들어서 키 박으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함수 중첩을 써서 스코프를 관리하는 이유는 이 C 안의 페어런트를 그 방법으로밖에 못 만들기 때문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F1, F2에 여기에는 바 A가 있고 여기는 바 B가 있는데 굳이 함수 2단 중첩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F2가 실행 중일 때 만들어지는 이 C F2의 이 C에 페어런트를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잡을 방법이 없어. 이걸 저희 마음대로 지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체인은 언제만 된다? 함수를 정의할 때만 만들 수 있어. 그때 이 F1을 실행하고 이 함수가 전체적으로 실행되려면 여기서 F1을 실행했겠죠. F1의 이 C를 여기다 잡아주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뭘 쓰는 거다? 저희는 페어런트 체인을 쓰는 거죠. 일명 스콥 체인이라는 건 알고 보면 이 C의 페어런트 체인인 거예요. 이 C의 페어런트 체인이 뭐 해줬죠? 저희가 함수 안에서 변수 이름을 쓰면 변수 이름을 찾을 때 체이닝을 타고 찾아주는 일을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의 정체는 뭐냐면 스코프에 정의되어 있는 이 C 안에 있는 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문처럼 쓰고 싶은 거죠. 어떤 컴파일 타임에 픽스되는 문처럼 쓰고 싶은 게 바로 변수 이름일 뿐인 거고 이렇게 쓰는 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컴파일러 레벨에서 이 C 체인을 타고서 키를 찾는다는 거와 틀린 거예요. 내부적으로 똑같이 키 찾는 거란 말이죠. 얘는 B에 있는 A라는 키를 찾았지만 저희가 A라는 변수 이름을 쓰면 현재 실행 중인 이 C의 객체에서 키를 찾는 거예요. 둘 다 키 찾는 건데 얘는 A라고 그냥 쓰면 누가 찾아준다? 인터프리터가 찾아주는 거고 이거는 저희 바이트 코드가 명시적으로 B에 있는 A를 찾아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때는 현재 실행 중인 이 C에서 키를 찾는데 이 A라는 이름을 현재 실행 중인 이 C에서 못 찾으면 이 C에 있는 페런트를 타고 그 다음 건 이 C에서 찾고 그 다음 건 이 C에서 찾는 페런트 체인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는 뭘 했다? 함수 중첩으로 생성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보자. 책들에서요 스콥 체인이나 프로타입 체인이 뭔지는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못 쓰시게 돼요. 요즘 고급서들이 많이 발간됐기 때문에 스콥 체인이 뭔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 이 체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쓰세요.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함수 중첩을 만드느냐?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때만 바깥쪽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진 이 C 체인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즉, 이 페어런트 체인으로 변수 이름 찾기 위해서는 거죠. 내부 함수에 A가 없는데 바깥에 있는 스콥에 있는 A를 찾아오는 유일한 이 체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뉴를 때리는 유일한 이유는 언더 프로토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왜? 우리는 언더 프로토에다가 객체를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뉴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전혀 필요 없어요. 뉴로 객체를 만드는 이유가. 이거 뭐다? 이거 보나마나 P0에 어떤 키를 찾을 때 없으면 언더 프로토를 타고 가서 찾으려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랑 똑같다는 말이죠. 구조는 똑같으면 속도가 똑같냐? 얘가 더 빠르겠죠. 왜? 체인을 찾을 때 우리 손을 안 거치고 내부에서 컴파일러가 찾으니까 A 어디 있어? 현재 실행 중인 스콥에 있지? 걔 거 어디 있어? 나 체이닝 탈 거야. 이거를 얘는 C가 하는 거고 얘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저희가 굳이 어느 쪽이 더 체인 속도가 빠르냐고 물어본다면 함수의 스콥 체인이 더 빨라요. 찾을 때. 다단 함수 스콥 체인을 타고 갈 때 얘가 3단이면 얘가 더 빨라요. 프로타입이 3단 차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다? 함수의 생성 비용이 객체 생성 비용보다 4배 이상 비싸요. 왜? 함수는 만들 때 안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에발로 때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놔야 되지, 인자함수 다 만들어야 되지, 스콥 객체 다 만들어야 되지. 생성 비용이 엄청 비싸단 말이죠. 함수 하나 만드는 건 되게 비싸요. 자바스크립트 제일 비싼 게 함수예요. 그래서 뉴를 쓰는 이유는 프로타입 체인을 일으키기 위해서인데 프로타입 체인은 언더 프로토에 지정되어 있는 객체를 타고 키를 찾는 체인을 만들어내고 언더 프로토에 우리가 무언가 객체를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뉴를 때리는 수밖에 없다.
다시 설명해서 의미부터 설명해버렸는데 구조를 마저 바라보죠. 그럼 저희가 뉴를 때리면 어떻게 된다? 뉴를 때리면 P0 안에 언더 프로토가 설정돼서 보시면 P0예요. 퍼슨이 아니라 지금 막 만들어진 오브젝트인 P0. 지금 막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있는데 진짜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브젝트에 언더 프로토라는 키에 함수를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함수에 프로타입 객체를 넣어.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순간 일어나요. 이 순간. 뉴 때리는 순간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퍼슨 함수에다가 어플라이를 때려요. 근데 컨텍스트를 뭘로 보낸다? 방금 만든 녀석을. 그리고 인자는 아규먼트 보내. 아규먼트 어디냐고 여기죠. 이것도 자동으로 해준다. 이 3단계를 자동으로 해줘요, 이 자식이.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거가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만약에 허접한 게 오거나 이 리턴 값이요. false이거나 땡땡이거나 뭐 0이거나 혹은 void거나 이런 게 오면 오케이. 또 숫자가 오거나 넘버가 오거나 스트링이 오거나 일명 프리미티브 타입들이 오면 다 오케이. 얘들은 뭐다? 얘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뭘로 판정되냐면 P0로 판정돼요. 근데 만약에 생성자 함수라고 불리는 이 함수가 오브젝트를 반환했다. 오브젝트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널이 포함돼요. 오브젝트를 반환했다. 그러면 최종 결과 값은 P0가 아니라 이 리턴 값이 돼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실제 소스로 보자.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펑션 퍼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리턴을 1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객체예요. 제가 여기서 썼어.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면 P0.A를 하면 3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나 제가 여기다 만약에 오브젝트를 옮기잖아요. 그럼 얘가 5예요. 왜냐하면 디스가 나오지 않고 얘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승모가 있느냐? 승모가 있어요. 놀랍게 승모가 있다. 여기서 디스 가지고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유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앵글러가 이런 짓을 하는데 제이코리도 일부 플로우엔시 이런 짓을 하는데 요 일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생성자 함수가 작동하는 저 3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단계까지.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언더 프로토에 함수의 프로타입을 봐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더 프로토에 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프로타입을 봐가준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어플라이 때리면서 방금 만든 오브젝트 넘기고 그래서 디스가 성립하는 거예요. 디스가 성립하는데 이 자식이 만약에 리턴을 이런 부정형이나 기본값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하면 걔로 바뀌어버린다.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되는 한 줄만의 문제. 이 자식 문제인 거죠. 쟤는 어떤 일을 할까? 쟤는 FN은 퍼슨의 프로타입 해가지고 제가 FN에다가 A는 3이라고 하면 P0를 만들어 뉴 퍼슨으로 그럼 퍼슨 안에는 아무것도 정의한 적이 없는데 P0에 A를 때리면 3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온다는 거죠? 본인의 오브젝트를 뒤졌는데 키가 없으면 언더 프로토 체인을 타고 가요. 즉 이게 첫 번째 패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undefined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뭘 시도하냐면 언더 프로토에 A를 시도합니다.
언제까지 시도할까요? 프로타입 체인을 타고 끝까지 시도해. 그러면 프로타입 체인이 깊으면 언더 프로토점, 언더 프로토점, 언더 프로토점, 언더 프로 이렇게 쭉 가겠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언더 프로토가 널이 되는 일이 생겨요. 누굴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일무이하게 언더 프로토를 영어로 널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오브젝트겠죠. 세상이겠지. 자바도 똑같아요. 오브젝트 체인에 가면 언더 프로토가 널이 돼요. 따라서 더 이상 언더 프로토가 갈 수 없으면 뭘로 판정하죠? undefined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얘는 뻗는다 안 뻗는다? 안 뻗어. 왜죠? 자바스크립트 레벨에서 키를 못 찾았으니까 undefined로 값을 리턴하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변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페어런트 스콥을 타고 가다가 못 찾으면 프레임이 정지돼. 컴파일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기 때문에. 키는 undefined가 나오면 그 밑에 소스에서 네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변수는 스콥 체인 타고 가다가 못 찾으면 죽어버려. 두 사이는 되게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스콥 체인의 함정은 뭐다? 함수 생성 비용이 엄청 비싸다. 그래서 렛이 나온 거야. 1.7. 함수 비용을 줄이고 넌 스콥 체인을 쓸 수도 있어. 프로타입 체인을 쓸 수도 있지만 스콥 체인을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10분 쉬고 이어서 더 어려운 얘기를